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에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2차 공판 기일에도 지하주차장 비공개 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1차 공판 때처럼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됩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21일 내란 혐의 2차 공판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또다시 포토라인을 피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이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들어가는 걸 재차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 월요일 1차 공판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직원용 엘리베이터로 곧장 법정까지 가 외부 노출을 최소화했고 취재진 질문도 받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서부지법 사태 등으로 인한 청사 방호 필요성과 보안 인력 현황 등을 고려했다며 인근 집회 신고 상황과 사회적 관심도 등을 비춰보면 지하주차장 출입 조치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특혜 논란은 여전합니다.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지상 출입구를 이용해 포토라인 구역을 지나쳤기 때문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법원도 청사 주변 상황 등을 지켜보며 해당 조치를 유지할지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내란 전담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재판 시작 전 법정안 촬영을 허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은 공개될 예정입니다. 법원은 다음 주 월요일 밤 12시까지 필수 업무를 위한 공용 차량을 제외하고 소송인과 변호인이 타고 오는 일반 차량의 출입을 전면 금지합니다. 또 재판 당일엔 청사 출입 인원을 대상으로 강화된 보안 검색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혜진 기자,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직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MBC와 한겨레, 경향신문 등 언론사 건물에 단전 단수 조치를 하라고 경찰과 소방청 등에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혐의와 관련해 지난 2월 이 전 장관의 자택과 서울 세종에 있는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경찰은 이 전 장관이 계엄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 단수 지시를 받은 것으로 보고 그제 대통령 집무실 CCTV에 대한 압수수색도 시도했는데요. 대통령실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그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고 지시를 하달한 적도 없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6년의 임기를 끝으로 퇴임했습니다. 문 권한대행은 헌재의 타당한 결정과 이에 대한 존중이 있으면 정치적 교착 상태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헌재 대심 판정에서 딱딱하고 차갑게 굳어있던 얼굴이 임기 마지막 날 밝게 폈습니다. 제가 고친 대로 외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문장이 좀 어색하다고 고친 것 같은데. 임기 6년 동안 모두 12건의 탄핵 심판을 심리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많은 권한이 대통령에 집중된 우리나라의 경우 정치적 갈등이 깊어져 해결하는 게 어렵다는 분석이 있다고 소개했는데 문 권한대행은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 체계로 풀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권한쟁의와 헌법소원과 같은 절차에서 사실성과 타당성을 갖춘 결정을 하고 헌법기관이 이를 존중하면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의 일방적인 국회 운영도 헌재 판단이나 대통령의 거부권 같은 평상시의 권력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했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헌재 결정에 대한 학술적 비판이 아닌 재판관 개인에 대한 비난은 지양돼야 한다고도 밝혔습니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 퇴임으로 두 자리의 공석이 생긴 헌법재판소는 당분간 7인 체제로 운영됩니다.
김영두 재판관이 헌재 소장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사안이 복잡하지 않은 사건부터 들여다볼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출마한 이재명 예비후보가 대구 경북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 맞춤형 공약을 쏟아냈습니다. 민주당의 이른바 험지로 꼽히는 지역의 유권자를 향한 구애라는 분석인데 40% 이하 박스권에 갇힌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보수의 심장으로 꼽히는 대구를 찾았습니다. 실제 고향인 TK 지역이 뼈와 살과 피를 만들어줬다고 강조하며 2차 전지 산업벨트 조성 등 지역 맞춤형 공약도 쏟아냈는데 다가오는 휴일에 치르는 영남권 경선을 겨냥해 부산, 울산, 경남 메가시티를 대한민국 해양 수도로 만들겠다는 약속도 내놨습니다. 대구 경북을 세계 어느 산업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습니다. 창작자들과의 만남에선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를 보다가 눈물을 훔쳤다며 문화의 힘을 강조했습니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문화 강국론을 띄웠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관광자원,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권역별 순회 경선 순서를 따른 것이라지만 유동투표층, 즉 스윙보터 충청과 험지, 영남으로 이어지는 이예비 후보의 동선을 두고 약한 고리 공략에 먼저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당 차원에서도 0.73%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담아 경선 일정을 짠 것 아니냐는 겁니다. 본선을 염두에 두고 충청권이 전통적으로 대선 민심의 바로미터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고 이예비 후보는 장래 대통령감을 조사한 최신 조사에서 38%로 해당 조사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해 비상계엄 이후 진입한 30%대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캠프 측은 대선 결과를 보면 더는 민주당이 영남에서 약세가 아님을 확인할 거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험지 구분 없이 높은 지지율을 얻는 압도적 승리를 위해 공을 들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주 후보군을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컷오프를 앞두고 후보들 정견과 정책을 듣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마다 자신이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에 맞설 대항마라고 강조했는데 후보들 사이의 세대결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주말 토론회를 앞두고 열린 비전 발표회, 국민의힘 경선 후보들은 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를 향한 비판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너도 나도 이재명 후보를 막아낼 적임자는 바로 자신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문수, 안철수 두 후보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맞서 청렴함과 도덕성을 무기로 앞세웠습니다. 거짓 없는 정직한 사람, 저 김문수만이 이재명의 거짓과 부패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깨끗한 안철수를 내세우면 이재명이 만들 암울한 미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홍준표, 한동훈, 나경원 후보는 이재명 정권이 득세하면 나라가 망가질 거라며 이른바 이재명 포비아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도대체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는 비투성이 나라가 됩니다. 가장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우리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민주당 일당 독재, 이재명 1인 독재 막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양양자 이철호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이기기 위해선 결국 지도자다운 면모로 설득해야 한다며 각각 경제와 지역 발전을 부각했습니다. 경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며 후보들 사이 공약 경쟁도 시작됐는데 물밑에선 세불리기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대세론을 형성한 후보가 보이지 않는 상황 속 1, 2차 컷오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역 의원들을 포섭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되는데
김문수 캠프에선 장동혁 의원이 추가로 합류했고 한동훈 캠프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육선 조경태 의원과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1차 컷오프로 후보군이 압축되면 캠프 사이 세대결은 더 가열될 거로 전망됩니다. 다만 이른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인 만큼 원내에선 의원들 사이 눈치 싸움도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대선 경선 레이스에 뛰어든 국민의힘 주자들 사이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른 분위기입니다. 탄핵 찬성파 후보들이 탈당을 비롯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촉구하자 탄핵 반대파 측은 인간적인 도리가 아니라며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보도에 손효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졌던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탄핵된 대통령의 탈당을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제 탈당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는 국민과 당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으로 대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SNS에 적었습니다. 대선 본선 경쟁력을 고려했을 때 외연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끊어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또 다른 탄참파 주자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당대표 시절 윤 전 대통령 제명을 지시했다고 밝히는 등 선긋기에 나선 모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양양자 전 의원도 각각 윤 전 대통령을 잇고 극우와 절연하자고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일부 주자들의 절연 요구에 탄핵 반대, 즉 탄반 후보들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시체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라거나 무책임한 정치란 비판이 제기된 겁니다. 탄핵은 되었지만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대통령이 잘못한 것도 우리 당의 책임이고 대통령이 잘못하면 탈당시키고 잘라내는 방식은 책임이 없는. 윤 대통령 버린다 해가지고 그러면 뭐 갑자기 하늘에서 우리 지지 세력이 내려오나 그 지지 세력과 또 다른 지지 세력을 전부 합쳐서. 나경원 의원은 직접적인 답변은 피했습니다. 대선 경선을 하면서 우리 윤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것 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윤 어게인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보류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면서 국민의힘의 신경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 인사들이 창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윤심 논란이 대선 국면에 부정적 영향을 줄 거란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국민의힘 경선 레이스의 관전 포인트가 탄핵 찬반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여부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자칫 인위적인 절연이 전통 지지층마저 놓치게 할 거란 우려에 국민의힘 고심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이 1년 전보다 19% 가까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관세 폭탄의 피해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 속에 조선과 배터리 등 일부 업종은 중국 업체들이 밀려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으며 희비가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박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통상전쟁의 첫 신호탄이었던 철강 25% 관세. 3월 12일부터 시작됐지만 파장은 벌써 감지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대미 철강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8.9% 쪼그라든 3억 4천만 달러로 특히 자동차용 강판 수출이 가장 크게 줄었습니다. 구매부터 수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만큼 관세 영향이 본격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큰 폭으로 떨어진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지난 3일 발효된 자동차 관세의 25%.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만큼 올해 수출은 20% 가까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기업들 전략에 의해서 갈 텐데 기업들은 뭐 이렇게 아직 크게 감소할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가격이 올라가고 시장이 위축이 되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러브콜을 보낸 우리 조선업계의 앞날은 밝은 편입니다. 미국 상선이나 군함은 미국에서 건조되고 미국 국적이어야 한다는 존스법이나 번스 톨레프슨법이 폐지되면 미국 측 주문량이 물밀듯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선박의 입항 수수료를 물리기로 하면서 중국산 선박 비중이 낮은 우리 해운사들이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We need to have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We're trying to create a market and a demand for alternatives to Chinese shipping construction. 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 공세에 시달려온 배터리와 태양광 기업들 역시 그간 움츠러들었던 어깨를 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우리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 현지 생산으로 관세 영향에서 벗어나 있지만 중국 경쟁사들은 100% 넘는 관세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분간 유예된 상호 관세율과 추가 품목 관세에 따라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다음 주 본격화하는 한미 협상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정부가 시급한 현안인 재난재해와 통상, AI 지원을 위해서 12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이 경기 부양 목적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재원 조달에는 8조 원이 넘는 적자 국채가 발행됩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최근 영남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1조 4천억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공중 진화 역량을 늘리기 위해 산림헬기 6대가 신규 도입되는데 2027년까지 2,640억이 투입됩니다. 다목적 산불 진화차가 확충되고 산불 특수 진화대 위험 수당이 신설되며 산불 진화대 보호 장비가 교체됩니다. 산불 진화 인력과 장비의 신속한 현장 투입을 위해 산불 진화 임도와 간선 임도의 2배 수준의 투자 확대가 이뤄집니다. 산불과 여름철 태풍 집중 호우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보강에 추경 예산 1조 4천억이 편성됐습니다.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와 방위각 시설 등 항공 안전 시설도 보강됩니다. 또 싱크홀 같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탐사 구간이 2배 수준으로 확대됩니다. 추경 규모가 당초 말씀드렸던 10조 원 수준에서 2조 원 가량 증가한 것은 산불 피해 복구 규모가 지속 증가하였고 미 상호 관세 발표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된 점 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전례 없는 관세 충격과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4조 4천억이 투입됩니다. 관세 피해와 수출 기업 지원을 위해 1조 8천억이 투자되는데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과 보증보험, 펀드 등에 1조 5천억이 지원됩니다. 통상 위기로 인한 자동차, 철강, 건설업 등의 고용 불안 우려에도 선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연내 최신 고성능 GPU 만장 확보에 1조 5천억의 추경 예산이 투입됩니다. 소상공인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영세 사업자 매출 기반 확충 등 민생 지원엔 4조 3천억이 투자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1%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추경 재원은 8조 1천억의 적자 국채를 추가 발행하고 세계 잉여금과 기금 여유 재원 등이 활용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시급한 항목으로 편성됐다며 경기 부양엔 선을 그었습니다. 추경안은 다음 주 화요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국회를 향해 일체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해 대승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회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며 시급한 정책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민생, 경제 회복의 소중한 마중물이 현장으로 적기에 투입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현장은 여전히 통제 중이고 대피한 주민들은 아직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기성 기자입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 진입로가 막혀 있습니다. 일부 안전 확보 작업만 이뤄지는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승인 전에는 복구를 시작할 수 없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와 가스 공급 중단으로 대피한 인근 주민 38명은 여전히 임시 숙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덜기 위해 일직동 행정복지센터에는 국토교통부와 시공사 관계자가 상주하며 피해 접수와 보상 절차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주민 대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신안산선 안전대책위원회가 꾸려져 공정 점검과 안전대책 제안 역할을 맡게 됩니다.
지자체의 역할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자체엔 건설 중인 지하 철도공사에 대한 감독 기능이 없어 현장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공사 과정에서도 안전 관리 등에 대해서 지방 정부가 보고받고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놔야 향후에 이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밀안전 진단 확대 내용 등이 담긴 특별 안전 대책을 내놨습니다. 도시들의 이 지하에 어떤 위험 요인이 있는지 제가 전면 검사하고 우리 시민과 도민 여러분들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구가 늦어지면서 신안산선 복선 전철 준공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국회 과방위에서는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 고 오요완나 씨의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의혹을 두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가운데 유족들은 더 사건이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진실규명에 힘써달라고 양당에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경영본부장을 제외한 MBC 관계자들이 대거 불참한 국회 과방위 현안 질의. 국민의힘은 출석하지 않은 MBC 보도국장과 기상팀장 등을 향해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과연 진상규명 그리고 유족 측이 원하고 국민들이 원하는 진실을 규명할 수 있을지. 고인이 극단 선택을 한 배경엔 선배 기상캐스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실제 대화 녹음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잘리거나 기상팀이 없어지거나 나 가르칠 생각도 없지만 이건 아니지. 민주당 의원들은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 프리랜서의 비인간적 고용 구조를 지적하며 노동자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지상파 제어가 심사 때 비정규직 처우 개선 항목이 빠졌다며 이를 다시 포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 하는 것을 방송사 재허가 심사 규정에 추가하는 것을 찬성합니까? 방통위원장으로서 할 수 있죠. 할 수 있습니다. 질의 도중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 설전이 벌어지며 회의가 정회되기도 했지만 여기에 MBC가 껴있다는 이유 때문에 여태까지 안 하려고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김현 의원님. 박정훈 의원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기록으로 남기려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유족들은 더는 고인의 죽음이 정쟁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양당 모두 진실규명에 힘써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저희 딸이 너무 착하고 되게 순수한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 있는 그대로 사실만 밝혀진다면 부모로서 더 이상 바랄 거는 없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MBC에 자체 조사 결과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따른 고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를 고소한 사건의 담당 수사관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면서 수사팀이 변경됐습니다. 또 경기 김포에서는 승용차를 훔쳐 달아난 뒤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양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명 유튜버 찌양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 김세희 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담당하던 경찰 수사팀이 변경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수사 공정성 우려 등을 제기한 찌양 측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당 수사팀을 변경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찌양 측은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 이후에도 과거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 수사관이 해당 사건을 그대로 또 맡게 됐다며 기피 신청서를 냈습니다. 경기 김포시에서는 차주가 길거리에 승용차를 대고 가게에 들른 사이 차를 훔쳐 달아났다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조사 내용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서울 여의도동에서는 장애인의 날 기념식 장소에서 농성을 벌이던 20대 전국장애인 차별철폐연대 활동가가 퇴거 불응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전 장현은 기념식에 참석하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요구안을 전달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서울 강남구 일원 지하차도에서는 달리던 SUV 차량에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가 차를 세우고 무사히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서울 개포동에 있는 지하차도 공사장에서는 물탱크 차가 5m 아래로 추락하면서 60대 운전자가 머리와 다리 등을 다쳤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는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자신을 취재하던 기자의 손목을 잡아 끌고 이동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해당 기자와 소속 언론사인 뉴스타파가 권 원내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해당 기자와 뉴스타파는 권 원내대표를 체포치상과 폭행, 상해, 명예훼손 혐의로 수사해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당시 기자의 행위는 취재를 빙자한 신체적 위협이자 강압적 접근이었다며 취재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민주당이 오늘 첫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단합을 강조했던 만큼 네거티브 공세는 없었는지 오늘 어떤 토론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성치훈 부의장님, 오늘 토론회 보셨습니까? 예, 뭐 100% 다 보진 못했는데 중간중간 챙겨봤는데요. 일단 좀 무난하게 정책 토론이 이루어졌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요. 뭐 중점적으로는 개헌 이야기가 참 많이 이루어졌던 것 같고, 왜냐면은 개헌 이야기가 사실 국민의힘 측에서도 뒤늦게 갑자기 개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진정성 있게 아젠다로 꺼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전까지는 개헌에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와서야 개헌 얘기를 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다른 주자들이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개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특히나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분권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내용들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집무실 이전 어떻게 할 건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청와대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종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후보들마다 각자 다양한 정책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재원 마련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증세, 감세 이런 것과 관련된 또 논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 시절에 그 정체성 논란, 뭐 그러니까 우클릭해야 된다, 뭐 그 중도 보수 정당이다, 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거와 관련돼서 다른 후보들은 아니다, 민주당은 계속해서 진보 정당을 표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 반면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실용주의, 우리가 보수의 한 영역도 담당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정체성, 그 성향과 관련된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김동연, 김경수 후보가 얼마나 이재명 대표와 각을 세워서 오늘 토론에 임할 건지 사실 이게 상당히 좀 관심이었거든요. 오늘 보셨나요, 혹시? 예, 저도 뭐 좀 봤습니다. 네. 뭐 다 보지는 않았는데 네. 애초에 그 말씀하신 대로 각을 세우기가 좀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각을 세운다는 게 어떤 이슈도 중요하겠지만은 어떤 후보들 간의 이 경쟁 관계가 성립이 돼야 관심도 불러일으키면서 각이 세워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워낙에 지금 민주당 경선은 좀 기울어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별로 관심이 적은 거는 사실이고, 그렇다 보니까 뭐 각을 세우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고, 또 이재명 대표 이렇게 보니까 아웃복싱을 상당히 잘해요. 잘 피합니다. 잘 피하기 때문에 다른 두 분이 또 그렇게 또 공격이 센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좀 별로 이렇게 재미는 없었던 그런 토론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토론회가 있고 다음 주 원래 25일 토론회가 일주일 뒤에 한 번 더 있고, 그래서 토론회를 좀 더 늘려달라라는 게 다른 후보들 사이에서 있었었죠. 그렇죠. 군소 후보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2명 후보는 토론회 횟수도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받아들이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들과 접촉을 해서 최대한 국민들께 많은 이렇게 그 후보들의 정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 네거티브 같은 것들이, 네거티브를 보면 좀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즐겁고 뭐 재밌는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 정책적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께 보시기에는 정책적 토론을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보기 때문에 굳이 네거티브가 흐르지 않는다고 해서 뭔가 좀 재미가 떨어진다고 해서 이게 의미가 없는 토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국민들께서 보실 때 좀 밋밋한 토론일지라도 정책과 관련돼서 민주당이 어떤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지, 어떤
정책에 대해서 후보들 간 이견이 있는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토론회를 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여러 부분, 그 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이 지금 우리 뉴스가 시작할 때 이미 아직 안 끝난 네, 상황이었기 네. 때문에 좀 정리를 해서 내일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준비하는 시간 때문에 아마 다 두 분도 끝까지는 못 보고 네. 들어오셨을 것 같은데요. 토론회 있기 전에 이제 앞서서 이 후보가 오늘 대구를 갔잖아요. 이 TK 영남권 맞춤 공약 발표했는데 그 행보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이재명 대표는 경북 출신이죠. 안동 출신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분히 이제 본선을 염두에 두고 그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지금 경선하는 중에 오늘 첫 토론회가 있긴 하지만 그것은 이제 별로 신경 쓸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먼저 출발해서 저 앞에서 나가서 이번 대선전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열세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지역을 찾아서 또 본인의 고향이기도 하니까 여러 연고를 강조하면서 그쪽에서 조금 더 활동을 하면서 전국적인 어떤 표심을 자극한다. 최종 본선에서 조금이라도 지난번에 아주 아깝게 졌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최선을 다한다. 아마 이런 자세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영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작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했습니다만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은 단 한 명만 당선되는 좀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었거든요. 우리가 이번 조기 대선에서도 영남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1등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얼마만큼 표를 더 확보하느냐가 결국 본선 승리에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도 그것을 좀 고려해서 맞춤형 공약들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뭐 지역별로 뭐 부산 같은 경우는 해수부를 이전해서 거기에 뭐 해수부 중심의 동시를 만들겠다라든지 그런 지원 맞춤형 공약을 통해서 뭔가 영남 지역의 표심을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런 전략을 좀 보인 건데 매우 필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앞서서 또 찾았던 영남 TK 지역 이야기까지 잠시 해봤습니다. 민주당에서는요, 이 경선 여론조사 업체 선정을 두고 또 공정성 문제가 제기된 상황인데요. 김동연 예비후보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듣고 오시죠. 지난해 총선 공천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으로 사실상 배제됐던 업체가 간판만 바꿔 다시 한번 이번 대선 경선에 참여해 현재 ARS 투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이 민주당 경선 초반부터 오늘 뭐 토론회에서는 잡음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잡음이 나오고 있네요. 지난 총선에서 논란이 된 업체인데 이번 대선 경선에도 참여를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원래 여론조사 업체를 한 업체로는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개 업체를 동시에 왜냐하면 워낙 해야 되는 수행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지난 총선 때도 여러 개 업체를 이렇게 계약을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해당 업체가 진행한 지역 거기서 뭔가 이 이른바 비명 의원들, 현역 의원들을 제외한 후보 적합도 조사가 좀 돌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의도적인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었고 논쟁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포기하고 이 업체가 철수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업체가 뭐 불법을 저질렀다거나 뭔가 부정이 드러났다거나 그런 업체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재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당에 이런 여론조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었고요. 수행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한 수십 년 동안 민주당과 관련된 여론조사 일도 해왔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총선 때 그런 공정성에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도 결국 뭐 지금 이재명 후보도 있습니다만 비명계 후보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명계 후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업체가 들어가면은 공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안감을 가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선관위원장은 일단 절차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부정함이 드러나는 게 없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행정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좀 정무적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 군소 후보들이 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다면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미 이번 주말에 열리는 그 경선에 대해서는 이미 여론조사 돌리고 있는데 그 이후에 아직 세 차례나 더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좀 배제하는 쪽이나 좀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좀 이 경선 과정에서 나오는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그 절차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정무적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 총선에서 문제가 있었던 업체인데 보니까 이름도 바꿨더라고요. 이름을 바꿔서 이제 모르는 사람은 이제 모르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쨌든 이게 밝혀졌고 그래서 이제 김동연 후보 측에서 더 반발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이제 화면으로 보셨습니다만은 당 선관위에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런 입장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연출이 된 거예요. 고영인 전 의원, 김동연 후보의 이 캠프에 계신 분이
범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당의 일에 대해서 범죄라는 단어까지 쓸 정도로 강력하게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 총선 때 비명 행사를 뭔가 좀 뒷받침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수행하다가 결국은 일을 다 못하고 철수했던 업체라는 거 아니겠어요? 뭐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는 뭐 상대당의 일이니까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용을 들어보면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렸다. 뭐 그런 총선에서. 게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뭐 대단한 거죠. 그게 뭐 의도가 없이 그렇게 할 리가 있겠습니까? 현역 의원을 빼고 여론조사를 돌린다는 그 것 현역 자체가. 의원이 그런데 이제 비명계 현역 그렇죠. 의원이요. 그리고 뭐 거의 다 탈락을 했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으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문제가 될 만한 일이 벌어진 거고 이걸 뭐 이재명 전 대표 측에서 일부러 이렇게 했다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당내에서 이 선거를 운영하는 입장에 있는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잘 판단해서 그냥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정무적인 판단을 해주셔야죠. 이런 업체 빼도 이재명 대표 충분히 이기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전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여론조사 업체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는 4개 업체를 좀 필요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이기 때문에 2개 업체씩을 선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신청을 5개 업체만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업체를 처음에 배제하게 됐다면 아마도 그냥 신청한 업체는 100% 다 어떻게 보면 입찰이 되는 경우가 됐거든요. 그런 좀 행정적 부분도 분명 있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그래서 당선관위에서는 당선관위는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뭐 지도부가 됐든 아니면 좀 더 위 차원에서 이거에 대한 정부적 판단을 내려준다면 선관위가 그걸 이행하면 되는 문제다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비명계 전 의원 모임이죠. 초일회에서도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면은 경선 이후에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거다.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사전에 당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까요? 어떻게 될까요? 전 논의는 할 거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4개 지역 순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1개 지역에 대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3개 지역이나 남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업체를 바꾼다 해도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과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쟁, 작은 논란이라도 좀 잠재우는 것이 경선 이후의 후유증이라든지 그런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차원에서 당 차원에서 지도부 차원에서 분명 논의가 있을 거고 그 의견이 선관위에 전달되면 그때 선관위가 더 조치를 할 수 있을 거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권역별로 진행이 되고 있긴 하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번 주말에 하는 충청권은 이미 돌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한 이틀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막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도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절차에 대해서 아니면 그 문제 제기를 한쪽을 설득을 하든지 이거에 문제가 앞으로 없을 것이다.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다는 설득을 하든지 아니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면은 업체 변경에 대한 정무적 판단을 하든지 저는 어떤 방향으로든 이거를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선 룰에 또 항의를 하면서 경선 불참을 선언하기도 했었죠. 김두관 전 지사. 그런데 나흘 만에 이제 대선 불출마 선언까지 또 나왔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계속해서 뭔가 잡음이 좀 이어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 부분 또 이쪽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앞으로는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민주당 안에서 잡음 또 있을까요? 근데 잡음이 있다 하더라도요. 별로 그렇게 도드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결국은 이제 아까 토론회 관심도라든지 뭐 각을 세우냐 안 세우냐 또 많은 분들이 뭐 어느 정도로 보느냐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결과를 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판단이 선다면 어느 정도 묻힐 가능성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김두관 전 의원도 경선론에 항의해서 경선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별 파장이 없지 않습니까? 경선 룰이 그럼 잘못됐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당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지금은 또 그 룰대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또 업체가 어떤 문제가 있고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민주당의 그 민주에 역행하는 일들이 좀 있다 하더라도 민주당은 정권을 다시 잡기 위해서 아마 이런 문제들을 그냥 누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민주당 관련된 분들은 상당히 이제 어대명 혹은 어후명 이런 이야기들을 상당히 싫어하시던데 근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뭐 현실적인 거를 뭐 부정할 수는 없죠. 이재명 후보가 워낙 압도적 지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경선이 의미가 없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한 90점짜리 후보라면은 이 경선 과정을 거치면서 군소 후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과정 속에서 100점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작은 잡음이라도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그리고 다른 뭐 김경수 후보나 아니면 그 김동연 후보에 대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런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과정을 통해서 이재명 후보가 100점 후보까지 가야 본선에서 경쟁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결정이 됐다, 그러니까 재미없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재명 후보가 본인의 그 좀 점수를 아니면 포용성을, 확장성을 갖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척도가 될 수 있는 저는 경선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는 경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은 경선 과정이 또 있으니까 계속해서 또 지켜보기로 하고요. 국민의힘은 예비 후보들이 오늘 정견 발표를 했죠. 주요 정책 발표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더 관심을 끌었던 게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논란인데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요구하는 글을 또 SNS에 올렸더라고요. 이대로면 대선 필패다 이렇게. 그러니까 아예 뭐 이제 대선에 도움이 많이 안 된다 이런 결정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얘기가 이제 나온 것은 어제 저녁부터 좀 돌았던 뭐 윤 전 대통령 관련한 신당 창당설 이게 불거지다 보니까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것이 저희 당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이 아예 당은 윤 전 대통령과 정치적인 관계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탈당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오늘 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신당 창당 얘기가 어제 잠시 나왔다가 뭐 4시간 만에 또 없어졌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오늘 이런 얘기 나온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신당 창당이라는 게 사실 그 선거 때면 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윤 대통령 관련해서도 뭐 그런 얘기들이 조금 있었는데 윤 대통령을 변호했던 그 젊은 변호인 5명이 뭔가 의지를 갖고 실제로 이 기자분들이 모이는 방을 만들고 뭔가 의지를 표명했다가 긴 장문의 또 해명글을 쓰면서 뭐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실체가 있는 거냐, 또는 그러한 그 변호인들의 움직임에 윤 전 대통령이 뒤에 있느냐, 뭐 이런 해석까지 나오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선 시작을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의 영향력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게 되니 가뜩이나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더 불리해지는 상황이 된다, 아마 이런 판단을 많은 분들이 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신당 창당, 요 얘기 이제 조금 이따가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해보기로 하고요. 일단 윤 대변인께서는 이제 그렇게 보시네요. 이제 윤 전 대통령의 신당 창당 문제, 요게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안철수 후보가 왜 이 시점에서, 사실 1차 경선 통과자가 이제 4명으로 추려지잖아요. 그 안철수 후보가 거기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냐 상당히 이제 민감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후보 본인도 이제 그렇게 생각할 테고, 그것과 연관된 것은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거기 오히려 그걸 고려했다면은 이 문제 제기를 굳이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국민의힘 지지층에는 탄핵에서 계속 반대했던 강성 지지층, 윤석열 전 대통령을 아직도 지지하는 지지층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후보들 중에서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 뭔가 탄핵에 찬성하는 쪽의 의견을 계속 내왔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뭔가 탈당까지 요구한다. 그러면은 그 강성 지지층, 뭔가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층의 비토가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얘기를 그런 그 사인에 들기 위해서 꺼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는 것. 안 그래도 지금 그 국민의힘의 과제는 탄핵 찬성했던 분들이 봤을 때는 탄핵의 강을 어떻게 건너게 할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라고 보고 있을 텐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변호인 측에서 그 강을 못 건너게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한번 선을 그어야 된다는 그런 전 정무적 판단에서 이번에 갑자기 얘기를 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다 이 비슷한 이유를 좀 꼽아주셨는데요. 잠시 후 이야기를 좀 더 해보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 대선 주자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 가운데 이렇게 윤 전 대통령의 탈당을 직접 요구한 건 안철수 후보가 처음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주자별로 또 입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관련 발언 듣고 오시죠.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잘라냄으로써 위기를 모면하고 지지율을 회복하려고 하는 거 있는데, 이건 책임 있는 정치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 있는 정치는 항상 잘못도 내 탓이고 잘한 것도 내 탓이다 하고 생각해야지. 이
대통령 선거에서 윤심팔이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과거로 놔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갑시다. 우리 국민의힘은 계엄의 바다를 당당하고 정면으로 넘어야 한다. 그래야만 승리의 길이 있죠. 난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라. 이 소리 하기가 참 난감합니다. 정치 이전에 사람이 그러면 도리가 아니죠. 시체에 또 난도질하는 그런 짓을 하는 거는 도리가 아니죠. 예, 일단 4명 예비 후보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여기서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는 한동훈 후보만 있었고 그렇게 이제 찬탄이냐 반탄이냐 입장별로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목소리 안 들리는 분들 중에는 양향자 후보는 극우와 절연해야 한다라고 했고요. 네. 유정복 후보도 역시 이제는 잊자. 한동훈 후보랑 이제 좀 비슷한 목소리를 내곤 했는데 윤 대변인께서 어떻게 분석을 하시나요? 윤 대통령 탈당이라는 문제는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홍준표 후보의 말씀처럼. 그러나 한동훈 후보도 얘기를 했듯이 이제 과거 인물이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은 그 탄핵 전국에서 어떤 얘기를 했던 어쨌든 탄핵이 돼서 이제 전직 대통령이 되셨고 이제 1호 당원이라기보다는 평당원이 되신 분에게 지금 와서 뭐 탈당하라 하는 요구는 글쎄요, 미래로 가고자 하는 저희 당의 입장과는 입장에 그렇게 도움이 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계신 윤 대통령을 다시 현재로 소환을 해서 미래로 가는 길을 막는 것보다는 앞을 보자 하는 얘기가 더 좋을 것 같고, 이 탈당 문제 때문에 당이 또 한 번의 전선을 형성을 해서 분열한다는 것 또한 저희 당의 지지자와 구성원들은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어떤 뭐 자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기 전에 타의에 의해서 뭔가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뭐 책임 있는 정치가 아니라고 한 김문수 후보나 그리고 뭐 사람 된 도리가 아니라고 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참 난감할 겁니다. 아마 그 두 후보는 사실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된 이후에 약간 비상계엄과 관련돼서 탄핵과 관련돼서 좀 스탠스를 좀 유연하게 바꾸기 시작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조기 대선이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은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되고 중도층에게도 어필해야 되고 그럼 그 이전에 했던 탄핵의 반대 입장을 좀 선회하는 모습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 두 후보는 입장을 좀 선회하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도 나였다면 절대로 그 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바짓가랑이라도 잡았고 막았을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하면서 조금씩 중도층에게 어필하려는 노력들을 했던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냥 가만히 계시면 되거든요. 가만히 계시기만 해도 좋을 텐데 자꾸 이런 뭔가 신당 이슈라든지 변호인들을 통한 이런 메시지가 자꾸 나오니까 본인도 난감할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복잡한 심경 속에서도 저렇게 일단 강성 지지층 뭔가 좀 탄핵에 반대했던 지지층에 또 어필하기 위해서는 저런 정도의 발언을 하겠지만 속으로는 제발 앞으로 그냥 가만히만 계셔달라. 저는 이런 메시지 던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윤 전 대통령 자꾸 끌어들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뭐 탈당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은 이제 거의 지금 없는 상황 같고 대체로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도 윤상현 의원도 그렇고요. 윤 대통령이 스스로 알아서 할 것이다. 그 판단은 윤 전 대통령한테 맡겨두자. 이런 식의 이제 지금 그런 스탠스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미 이 탄핵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탄핵 이전에는 당에서 뭐 윤리위를 소집을 해서 윤 대통령 출당을 시도하려고 하는 움직임도 있었고 그런 여러 가지 것이 있었지만 이제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윤 대통령은 정치적으로는 이제 과거 인물이 된 겁니다. 물론 지금도 뭔가 신당 창당을 하려고 한다 이런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영향력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조기 대선 전국에서 윤 대통령이 자꾸 언급되는 것이 과연 저희 당이 미래로 가기 위한 발걸음에 이게 도움이 되겠느냐. 이 점에서는 아마 모든 저희 당의 구성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시점에서 윤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탈당 문제까지 얘기를 한다는 것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차원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조금 자제하자. 아마 그런 후보들의 공통된 의견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 뭐 스스로 탈당 여부에 대해서 입장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전적으로 윤 전 대통령의 마음에 달린 건데요.
윤 대통령이 판단을 하시겠죠. 당이 본인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탄핵 직전, 직후와 또 조금 다른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윤 대통령을 찾는 저희 당의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숫자가 많이 줄어서 윤 대통령의 그 관심 저하에 대해서 좀 불편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뭐 이준석 의원도 그랬잖아요. 전화 안 받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예,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직에 계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세상 일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결단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아까 잠깐 얘기 나왔던 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단, 젊은 변호인단이 신당 창당을 예고했다가 이제 보류했던, 유보했던 요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 변호인단이 뭐라고 하면서 유보를 했냐면 국민의힘에서 압박이 빗발쳤다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민의힘 분위기가 어땠나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예. 윤 대통령이 그러셨을 리도 없을 것이고 신당 창당하라고 이분들에게 뭔가 지침을 내렸다거나 그랬을 리도 없을 것인데 이분들은 마치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당을 만들고자 하는 결의를 한 것처럼 비치니 당 입장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도움이 될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위를 확인하는 작업도 있었을 것이고 예. 정말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도 뭐 물었을 것이고 아마 그 과정을 저희 당 쪽에서 뭐 압박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보여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이분들이 일하는 과정이라든지 또 뭐 언론과의 소통 과정을 보니까 정치 현실에 별로 이렇게 능통하지 않은 잘 모르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만약에 이분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희 당에서 뭐 의견 표시 안 했다 하더라도 신당이 창당되고 하는 그런 결과까지 있을 리는 없었다. 그래서 저희 당 박수민 원내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네. 해프닝 정도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여론조사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입니다. 이 결과 함께 보면요. 이재명 후보가 38%로 오차 범위 밖에서 선두를 유지하고 있고요. 이게 갤럽 조사 결과인데요. 그동안의 갤럽 조사에서 최고치 기록입니다. 이 부분 같이 보면서 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8%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 30% 후반대가 나왔다는 거는 상당히 압도적인 후보라는 건데 아마도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거를 30% 박스권에 갇혔다라고 비판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아마 양자구도로 가면 50% 넘는 조사도 많이 나올 겁니다. 근데 다자구도에서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국민의힘 후보의 좀 지지가 좀 바뀐 것 이런 흐름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다 오차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앞서고 누가 뒤진다 뭐 이런 것보다는 일단 한독수 권한대행이 지지가 상당히 높아졌고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좀 떨어졌고 홍준표 그리고 한동훈 후보가 좀 올라가서 소폭 올라갔습니다. 그런 흐름들이 지금 사실 예측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예. 사실 저는 그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보수 진영 지지율 1등까지 치고 올라갔을 때도 아마 조기 대선 국면 들어서면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은 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급격하게 빠질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었는데 그런 현상이 좀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요. 한독수 권한대행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뭐 불출마를 결정하게 되면은 저 지지가 또 어디로 흐르느냐에 따라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의 뭔가 이런 그 지지율이 아마 요동치겠죠. 저는 국민의힘 그 후보들 사이에서는 한 두세 번 이상, 최소 두세 번 이상의 저는 지지율에 이런 급락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저 정도 나온 것 같고 일단 1차적으로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변화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윤 대변인님. 네, 저 조사는 통계적으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자구도라고 하는데 저희 당 후보는 지금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특히나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는 후보라고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예. 이재명 후보는 거의 결정됐다고 봐야죠. 갤럽 조사는 주관식이에요. 본인이 이름을 얘기해야 됩니다. 응답자가. 그리고 1%가 넘어야 저기에 올라가요. 그럼 지금 민주당 분들 한 분도 없잖아요. 그럼 이재명 대표 혼자 그냥 민주당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뭐 38%든 뭐 34%든 그게 나오는 겁니다. 그걸 박스권이라고 하면 박스권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저희 당 다 합쳐봤자 지금 28% 정도 나오는 건데 그럼 나머지는 뭐냐? 응답 안 하는 겁니다. 저희 당 후보가 안 결정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당 후보가 어떤 분으로 이렇게 정해지는 순간이 되면 이제 비슷한 숫자들이 나오겠죠. 그걸 비교해야 되는 거지.
야, 국민의힘 사람들은 10%도 안 나오는데 이재명 후보는 38% 제일 높다. 이거는 좀 해석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범보수만 보면 이재명 후보 빼고 범보수 후보만 보면 사실 여론조사라는 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사실 추이를 보잖아요. 추이가 어떻게 되냐. 근데 한덕수 후보가 지난주 2%에서 7%로 올라갔고 김문수 후보는 그만큼 떨어져서 거의 동률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만 봤을 때 홍준표 그리고 한덕수 대행이 각각 20%로 동률을 이뤘고요. 네, 그래프 함께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김문수 후보가 떨어져서 여기서는 이제 3등이 됐어요. 18%. 한동훈 16%. 예, 이런 추세를 좀 감안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죠. 저희는 지금 이걸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의 각 후보별 지지율 등락. 일주일 전에 비해서 어떻게 됐느냐. 확연하게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죠. 김문수 후보가 많이 떨어지고 한덕수 후보는 아니니까 권한대행이 저렇게 올라가고 또 김문수 후보 떨어지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홍준표 후보로 좀 간 것 같기도 하고 오세훈 시장 안 나오니까 그게 또 한동훈 후보에게 갔나? 뭐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의 네 분이 이제 비슷한 수준이 됐어요.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이제 응답 유보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았을 때는 41%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오늘 보니까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네 분을 합치면은 뭐 한 74% 나오고 기타 후보 9%, 모름, 뭐 없음 15%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세 분 그리고 이제 밖에 계시다고 볼 수 있는 한 분 이런 식으로 경선 국면이 간다. 근데 차이가 별로 없으니까 앞으로 그럼 어떻게 진행될 거냐? 그건 또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겠죠. 민주당 경선과는 아주 다른 양상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한덕수 권한대행이 자꾸 이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쭤봐도 이거는 사실 지금 우리가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역이라 항상 같은 답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 저 조사보다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빠져 있는 조사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단 국민의힘 경선은 저분을 빼고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분을 제외했을 때는 순위가 어떻게 나오느냐. 저는 일단 1차 경선을 통과하는 4명이 누구로 구성되느냐에 따라 사실상의 1위 후보도 결정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4등을 다투고 있는 뭐 안철수 후보나 나경원 후보 둘 중에 누가 올라가느냐가 저는 키맨이 될 거라고 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뺀 조사가 일단은 주목해야 되는 조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두 분과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음악이 딱 30초만 나오거든요. 네, 그 30초 안에 결정을 만약에 못하시면 제일 뒤로 가시게 됩니다. 자리 선택을 위해 음악과 함께 출발하시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이제 단 2자리가 남았습니다.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아래 두 자리까지 나오는 타이머입니다. 후보자가 출마 인터뷰를 1분간 진행하는데 아주 어렸을 때부터는 마술사로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술 같은 일들이 우리 후보님들의 정치적 앞날에 우리 국민의힘 경선 토론의 미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완전 대척점에 있습니다. 완벽하게 범죄와 비리와 글을 써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드려도 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형수님한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했습니다. 만약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원코리아 반드시 이기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58초 87 상당히 근접하겠습니다. 시간 지났다고 감점하는 거 아니죠? 감정은 없고요. 저희가 90초가 넘으면 근데 매정하게 잘라버립니다 마이크를. 네. 근데 왜 그래 하는 거예요? 좀 자유스럽게 해주지. 우리의 애국심으로 반드시 나라를 지켜냅시다. 이깁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빨간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한동훈 씨는 나보다 더 했어. 아이고야. 지난달 말 경북 북부를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 1.6배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 면적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면서 산림 피해 조사를 더 포괄적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 안동 화마가 덮친 산입니다. 한겨울에도 초록빛을 잃지 않았던 소나무가 누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지난달 말 경북 북부 지역을 휩쓴 산불로 서울 면적의 1.6배, 9만 9천 헥타르에 이르는 산림이 피해를 봤습니다. 의성 지역 산림 피해가 가장 컸고 안동과 청송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5개 시군 산림 피해 면적은 산림청이 지난달 28일 주불 진화를 선언할 당시보다 2.2배나 넓은 규모입니다. 3주 사이 피해 면적이 2배 이상 늘어난 건 피해 집계 상황과 방식, 또 식재된 나무의 특성 때문인 거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산불이 확산할 때 온도가 1500도에 달해 불길이 스치기만 해도 나무가 고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소나무 같은 침엽수는 진화 이후 서서히 피해가 나타납니다. 소나무가 문제인데 그 주변의 열에 의해서도 나무가 죽을 수도 있는데 사실 최초에는 이파리가 좀 이제 살아 있어요, 며칠 동안. 그러다가 점점 죽어가게 되죠. 더 시간이 지나면은 나무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 관점에서 피해를 따지고 그에 맞춰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100평, 200평 정도가 산불 피해가 없어요. 그럼 그걸 빼야 될까요? 결국 그것은 또 이제 다음에 비 많이 왔을 때 산사태의 영향도 많이 받고 그것도 피해지거든요. 넓게 잡아서 피해 면적에 넣어야지 근시안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산림청은 진화 목적의 산림 영향구역 조사와 복구를 위한 피해 면적 조사는 차이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산불로 황폐해진 산을 제대로 복구하려면 피해 조사 방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이윤재입니다. 경북 북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주택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3,500명이 대피소 등지에서 생활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다음 달까지 임시주택 준비를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근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불 이재민 이전복 할머니가 안동에 처음 들어선 임시주택에 입주했습니다. 한순간에 집을 잃고 바깥 생활을 한 지 3주 만입니다. 33제곱미터 크기로 넓지는 않지만 냉장고 등 필요한 가전도 갖췄습니다. 집을 다 태웠어요. 그 집을 한 채 이제 또 세워야 내가 다시 갈 곳이 생기니까 그게 이제 좀 마음에 걸리지만 우선이라도 이렇게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거에 감사하고
피해 지역 곳곳에선 불탄 집과 창고 등 시설물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번 산불로 시군 5곳에서 주택 4,400여 채가 불탔고 3,500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첫 임시주택 공급과 함께 이들 이재민의 일상회복에도 조금이나마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이번 초대형 산불로 인해 가지고 마을 단위 집단 이재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별 주거지 마련보다는 저희들 마을 공동체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안동을 시작으로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택 2,600여 채가 지어질 예정인데 정부와 지자체는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는 공급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워낙 수요가 많아 기반공사가 밀리거나 부지 확보부터 난항을 겪는 지역도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나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이 흐른 가운데 긴 대피소 생활로 몸과 마음이 지친 이재민들을 위해선 좀 더 속도감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오늘 삼척과 울진, 구미 등 동쪽 지역 곳곳에서는 낮 기온이 30도를 넘기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높았습니다. 삼척 등봉동은 30.9도까지 올랐고 울진 30.7도, 구미는 30.6도를 기록하며 동쪽 8곳에서 30도 이상의 기온이 관측됐습니다. 서울도 23.7도로 서쪽에서도 초여름 수준의 더운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스모그와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12.3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오후 이 전 장관이 내란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에 대한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병대 최몽호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대령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박 대령 측은 2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차정윤 기자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항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심 무죄 선고 후 100일 만에 법정 앞에 섰습니다. 항소심 첫 공판 준비기일 출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박 대령과 변호인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외압의 근원지인 윤석열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한 사람의 경로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힐 예정이며 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도 여러 방법을 통하여 밝혀나갈 예정입니다. 박 대령 변호인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이자 출발점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 여부라며 항소심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최상병 순직 사건 기록의 경찰 이첩을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이 승인했다 번복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압력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지만 답변이 불성실했고 판결에서도 해당 쟁점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 검찰은 당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수사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한 사실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지시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심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과 김 전 사령관을 비롯한 군 관계자 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어 심리 방향과 증거 채택 여부 결정을 모두 마친 뒤 정식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초등학생 유괴 시도가 의심된다는 신고가 잇따라 학부모들이 불안에 떨었습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는데 학생들 안전을 위해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영 기자입니다. 서울 역삼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아이들 하교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더 많은 학부모들이 학교를 찾았습니다. 순찰을 도는 경찰관도 보입니다. 인근에서 초등학생을 유괴하려고 한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잇따르면서 불안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향후에 또 그럴 수도 있으니까 학생들한테 일단 그런 거에서 대비시키고 잘 교육시키고 철저하게. 지난 16일 오후 6시 20분쯤 중년 남성 2명이
아이에게 음료수를 사주겠다며 접근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50대 남성 2명을 특정해 조사한 경찰은 현재까지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 중 1명이 도로가에서 뛰어다니는 학생이 위험해 보여 나오라고 한 뒤 땀을 흘려 음료수 사줄까라고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CCTV 영상에서 신체 접촉 등 범죄 의심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주거 등을 고려할 때 범죄 혐의점은 없다고 판단해 귀가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개포동 초등학교 근처에서도 괴한이 하굣길 초등학생을 끌고 가려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은 확인 결과 70대 치매 노인이 학생의 가방을 잡은 것으로 폭행 등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아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학교 인근에서 유괴 시도가 의심되는 일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은 학부모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그런 일이 이런 곳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생각에 좀 믿기지도 않았고 경찰은 등하굣길 순찰을 강화하고 유사한 사건이 접수되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희영입니다. 경찰이 자신의 일가족 5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 대한 수사에 프로파일러를 투입합니다. 용인 서부경찰서는 오늘부터 프로파일러 면담을 통해 50대 A씨의 심리 상태를 분석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 과학수사과 소속 공은경 경감이 A씨를 맡는데 공 경감은 지난 2009년 여성 10명을 살해한 강호순과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 이춘재에게서 자백을 받아낸 프로파일러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으로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졌다고 IMF가 진단했습니다.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 전망을 대폭 낮춘 보고서를 곧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중국산에 145% 관세가 부과되면서 이미 재료값 부담이 커진 미국의 아시아 식당들. 식료품 대부분을 중국에서 수입하는 이 식당은 메뉴판 가격표를 곧 고쳐야 할 상황입니다. 한 접시 12달러짜리 요리를 17달러로 40% 올릴 계획입니다. I mean, again, there's volatility and it's usually not that crazy, but yeah, the swings are a lot harder now. 유럽산 와인을 수입하는 업체도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Unfortunately, we specialize in old world wines, so 95% of our wines come from the EU, so we don't really have that opportunity to offer them an alternative. 다음 주 충계총회를 앞둔 IMF는 관세 전쟁으로 전 세계 인플레이션 위험이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We will also see markups to the inflation forecasts for some countries. 또 관세로 인해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며 세계 경제 회복력이 다시 시험받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아직 경기 침체까지는 아니지만 세계 경제가 눈에 띄게 둔화할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Our new growth projections will include notable markdowns, but not recession. 트럼프 대통령은 하지만 기름값이 떨어지고 달걀 등 식료품 가격도 내렸다며 인플레이션 우려를 보도한 언론을 가짜뉴스라고 비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이 유지하는 경제 패권의 원천인 달러화의 가치가 맥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예상과 달리 관세 전쟁의 충격으로 달러화 약세가 더 심해지면서 점점 궁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상호 관세 부과를 불과 13시간 만에 번복한 뒤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화가 강세로 돌아설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I think the dollar is tremendous. It's going to be stronger than ever. 하지만 상황은 별로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달러화 가치를 대표하는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가장 낮은 수준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들어서 하락률은 30년 만에 가장 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동시에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금리가 폭등하는 이례적인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국채금리의 상승은 달러 강세의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이번엔 미국 시장 자체에서 자금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This combination of rising yields and a falling dollar is very unusual. That means that investors are pulling out of the U.S. market.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관세 전쟁이 의도치 않게 달러와의 입지를 흔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관세를 맞는 쪽이 아닌 관세를 물린 나라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건 교과서에도 없는 현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U.S. investors may come back, but non-U.S. investors may need a lot more convincing to come back to U.S. 지금의 달러화 약세는 미국 제조업체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수출업체들은 관세에 더해지는 이중고가 되고 있습니다. YTN 유튜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의 첫 관세 협상은 미국의 협상 전략과 방식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일종의 시금석으로 평가받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일본을 선례로 삼으려는 이른바 시범타로서 거센 압박을 할 거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 트럼프 정부가 관세 폭탄을 던진 뒤 처음으로 협상 테이블을 마주한 미국과 일본. 미국의 협상 방식을 엿볼 수 있는 시금석으로 주목됩니다. 일본은 애초 미국의 의도와 요구를 파악한 뒤 추후 대응책 마련에 나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 대면 회담을 하며 전면에 나섰습니다. 교섭의 주도권을 쥐고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도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구나 일본은 관세 협상에서 주일 미군 주둔 비용 인상 압박까지 받게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서 통상 이외에도 필요한 모든 수단을 쓰겠다는 메시지로 해석됩니다. 미국으로서는 다른 나라와의 협상을 앞두고 일본이 설레인 만큼 일본의 거센 압박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トランプ大統領は日本との協議を最優先としたいと述べましたが、日米間では依然として立場に隔たりがございます。 일본 정치권에서는 야당을 중심으로 시간에 쫓겨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정부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納得のできないものは飲み込んではいけないということで、世界が見てると思いますので、日本は最初のトップランナーでスタートしましたので、世界中が見てると思いますので、そのことも意識しながら対応すべきだと思います。 예측이 불가한 트럼프 행정부와의 첫 협상 상대로 나선 일본이 자국 이익을 얼마나 관찰할지에 각국의 이목이 쏠립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가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5일부터 사흘 동안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장내 대통령감을 조사한 결과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는 38%로 해당 조사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각각 7%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6%,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예비후보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2%, 국민의힘은 34%로 민주당이 앞섰습니다. 오는 6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당선을 기대한다는 응답이 45%, 국민의힘 후보 당선 기대 응답은 32%였고 18%는 응답을 유보했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 수행 관련해서는 41%가 긍정평가했고 50%는 부정평가를 내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나 한국갤럽조사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구상을 발표하면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재조명을 받게 됐습니다. 관습법에 맞지 않고 국민 투표권이 침해돼 개헌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는데요. 시대의 흐름에 따라 해석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정부가 추진하던 신행정수도법을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서울이 수도라는 사실은 오랜 전통으로 형성된 관습헌법이라며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가 서울인 것은 우리 헌법상 관습헌법으로 정립된 사항이며 이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헌법 개정의 절차에 의하여야만 한다. 다만 관습헌법으로 보기엔 논리적 비약이 있고
헌법상 중요 정책의 국민투표 여부는 대통령 재량에 달렸다는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다시 행정수도 이전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과거 헌재 결정을 토대로 새 정부가 개헌이나 국민투표 없이는 집무실과 행정수도를 바꿀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운을 좌우하는 국가 중대사 중에 하나입니다. 한 정당이 국회에 5분의 3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법률 다 마음대로 만들 수 있잖아요. 헌법 개정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요지의 취지는요, 국민투표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수도는 반드시 서울이어야 한다는 명문 조항이 없는 데다 20년 넘게 시간이 흐른 만큼 관습에 대한 해석이나 헌법재판소 판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성문헌법 국가고요.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면 그거는 대부분 입법사항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일례로 헌재는 2012년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었지만 6년 뒤인 2018년에는 같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새 대통령이 임명한 재판관이 합류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과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결국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다시 맡겨질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지난해 총선 당시 민주당 여론조사 업체로 선정됐다가 공정성 논란으로 중도 하차했던 업체가 이름만 바꿔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나머지 경선 후보들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특히 김동연 후보 캠프 측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다현 기자입니다. 본격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한 민주당은 최근 여론조사 업체 4곳을 선정했습니다. 총 4개의 업체를 선정하기로 했는데 총 5개의 업체가 응모를 했고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곳이 지난해 총선 당시 불공정 여론조사로 논란을 빚어 중도 하차했던 업체의 후신격이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해당 업체는 비명계 의원이 현역인 지역구에서 해당 의원을 배제한 채 여론조사를 수행했다는 이른바 비명행사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또 애초 경선 여론조사 수행업체 입찰에서 탈락했다가 뒤늦게 추가 선정됐는데 이 과정에 친명계 인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지난번 정체불명의 여론조사를 한 배경 또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책임 이것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밭을 탓하지 않는 농부의 마음으로 경선 룰을 수용하겠다던 김동연 경선 후보 캠프는 당의 검증 과정이 허술했다고 반발하며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몰랐다면 심각한 무능이고 알고도 감춘다면 경선의 정당성마저 흔드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김경수 캠프 역시 업체 선정 과정은 적절했는지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선관위는 해당 업체가 지난해 논란을 빚은 이후 당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았다며 용역 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경선 룰 논란에 이어 또 다른 잡음이 이어지면서 경선 이후 후보들 사이 통합은 숙제로 남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국방부 장관 공석 속에 우리나라가 세계 주요국 안보수장들이 만나는 샹글리라 회담에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주요국 안보수장 간의 회담할 기회도 밀릴 것으로 보이는데 군은 대선 직전에 회담 일정이 잡힌 상황을 고려했다는 입장입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개최 예정인 아시아안보회의 샹그릴라 회담. 일본과 중국은 물론 미국 등 주요국 국방수장이 방문해 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2004년부터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양자, 다자 간 안보 현안을 논의해왔습니다. 지난해에도 이곳 회담에서 일본과의 갈등 현안이던 초계기 사건 해법을 합의했고 기아라 일본 방위대신과 저는 초계기 문제에 관련하여 재발 방지 대책을 합의를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 함정의 안전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한미일 간의 첫 연합훈련인 프리덤 엣지를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have created a multi-year trilateral exercise plan.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공석인 올해는 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선 시점을 고려해 이같이 판단한 뒤 정책실장을 보내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안보 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되는데 불참이 확정될 경우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첫 안보수장 간 회동도 이루어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다만 미국 측에서 적극 방문을 요청할 경우 등에 대비해 샹그릴라 회담 주최 측의 불참 통보는 일단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위비와 주한미군, 북한 비핵화, 확장 억제 등에 대한 적극 소통이 필요한 시점에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닐지 군 안팎에서의 우려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한 해 두 차례 한국과 미국 공군이 함께하는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 프리덤 플래그가 시작됐습니다. 5세대 전투기를 포함한 공중전력 90여 대와 요원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오선열 기자입니다. 훈련 준비를 마친 공군 전투기가 위용을 뽐내며 이륙합니다. 우리나라 상공을 한미 전투기가 편대를 이뤄 비행합니다. 가상적기 역할을 맡은 5세대 전투기 F-35의 침투에 맞서는 겁니다. We're conducting high-level, large force exercise training, building upon our alliance with our Korean counterparts here, building upon the alliance of the last 70 years, and we're doing that through the advanced tactics, techniques, and procedures, and mission planning together and carrying out these air-to-air combat missions. 한미 공군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인 프리덤 플래그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매년 진행하던 연합 편대군 종합훈련과 비질런트 디펜스 훈련을 하나로 통합해 1년에 2번씩 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한미 공군 기체는 모두 90여 대에 달합니다. 유사시 두 나라의 공중 전력이 긴밀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게 훈련 목적입니다. 이번 훈련엔 세계 각지에서 활약 중인 미 공군 무인기 MQ-1과 MQ-9도 참가했습니다. 현대 전투의 작전 환경 변화를 반영해 훈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연합 방위 태세를 더욱 견고히 하고 미래 전장의 다양한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훈련은 특히 24시간 임무 계획반 운영을 통해 최신 전술은 물론 전시작전과 임무 절차에 대한 교류도 한미 공군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채용 비리 연루 의혹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18명 가운데 16명을 징계했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YTN에 10명은 감봉과 견책 등의 경징계를, 6명은 파면과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나머지 2명은 외부위원이 참여한 징계위원회 논의 결과 징계하지 않는 불문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당국이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 저지 간담회를 열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수업 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사례 등에 대해 수사 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의과대학 학생보호 신고센터에 수업 참여 관련 사례가 접수돼 해당 사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A대학에서는 24학번들이 수업에 참여할 경우 학생들의 단체 행동 동력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의대생 단체를 중심으로 수업 복귀 저지 간담회를 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수업 참여 학생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 비난성 게시글과 댓글을 단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목요일을 맞아 이탈리아 로마의 교도소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산소 공급 장치 없이 재소자들을 만나는 등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 이번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웅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교황의 등장에 박수가 울려 퍼집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부활절을 사흘 앞둔 성목요일 로마의 한 교도소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은 이곳에서 30분가량 머물며 재소자 70명을 만났습니다. Ogni volta che io entro in questi posti mi domando perché loro e non io. 교황은 2013년 즉위일에 매년 성목요일마다
교도소, 난민센터, 노인 요양원 등을 방문했습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하루 전인 성목요일은 12제자와 최후의 만찬을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날입니다. 교회가 사회의 낮은 자리로 다가가야 한다는 소신에 따라 교황은 세족 의식을 해왔는데 올해는 건강 상태를 고려해 이 행사는 생략했습니다. 교황은 최근 2차례 공개석상에 나타났을 때와 마찬가지로 산소 공급 장치의 도움 없이 자가호흡을 했습니다. 의료진은 지난달 23일 퇴원 당시 최소 2달간 휴식을 권고했지만 건강을 회복한 교황은 최근 외부 활동을 늘리고 있습니다. Che cosa è per lei questa Pasqua così complicata dopo il ricovero? Come la vive? Come fosse. E la vivo come fosse. Andiamo. 이 같은 회복세에 따라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는 20일 부활절 미사를 집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 캠퍼스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최소 2명이 숨졌습니다. 현장에서 붙잡힌 용의자는 부보안관의 아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주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린 채 황급히 뛰어옵니다. You guys okay? 대낮에 평화롭던 대학교 캠퍼스엔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The alarm goes off. At first, you're thinking it's just a fire alarm. It sounds a little different though. And I'm just hearing active shooter, and you kind of just like panic a little bit in the moment. You're just like, damn, is that real?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명이 목숨을 잃었고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총을 쏜 용의자도 현장에서 붙잡혔는데 지역 치안을 담당하는 부보안관의 아들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Unfortunately, her son had access to one of her weapons, and that was one of the weapons that was found at the scene. 소식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도 유감을 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총기 소유의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 2조를 지지한다며 총기 규제 강화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And these things are terrible, but the gun doesn't do the shooting. The people do. It's, you know, a phrase that's used probably too often. 미국에선 한 번에 4명 이상이 총에 맞는 총기 난사 범죄가 해마다 500건 넘게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미국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제23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현지 시각 17일 개막했습니다. 전 세계 동포 경제인과 국내 중소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이번 대회는 한상 경제권으로의 도약이라는 슬로건 아래 오는 20일까지 나흘간의 일정을 이어갑니다. 프로야구에서 공을 던지고 타석을 준비하는 시간을 제한하는 이 피치클럭이 올해 처음 도입이 됐고 실제로 평균 경기 시간이 3시간 이내로 줄었다는 보도를 어제 보내드렸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피치클럭이 몰고 온 변화들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들도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할지 이경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경기 시간을 지난해보다 10분 이상 단축한 피치클럭. 가끔은 이런 일도 있습니다. 지난 9일 롯데 나균안이 투구까지 4초 남은 상황에서 포수와 사인을 주고받는 피치컴이 들리지 않는다는 신호를 하자 주심이 포수의 타임 요청을 받아줬습니다. 뒤이은 기아 이범호 감독의 항의. 롯데 배터리의 비신사적인 행위를 떠나 KBO는 규정에 맞는 판단이었다고 했지만 사실 관련 조항은 애매합니다. 당시 정복은 포수가 확실하게 포수석을 떠나는지 불명확하고 수비 신호를 보내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4일엔 KT의 투수 쿠에바스와 SSG의 타자 에레디아가 상대의 시간을 지체하는 신경전을 벌이다가 결국 벤치 클리어링까지 발생했습니다. 투수는 제한된 시간 안에서 얼마든지 시간을 끌어
타자의 타이밍을 빼앗을 수 있고 타자도 마음만 먹으면 같은 방법으로 투수를 흔들 수 있습니다. 사실 개막 전부터 제기된 문제였는데 심판은 경고 외엔 고의적인 지연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시간에 맞춰가지고 투수는 던져야 되지만 타자도 본인의 이 8초를 다 활용하는 그런 법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명확하게 우리가 규정돼 있지 않아요. 약간 좀 혼란스러운 장면도 있고 서로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장면도 있지만 이거에 맞춰가지고 많은 의견들을 내서 메이저리그나 타이완 리그와 달리 투수의 투구판 이탈 제한이 없고 투구 제한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도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첫수에 배부를 수 없듯이 피치클록이 몰고 온 스피드업에 현장에선 긍정적인 목소리가 높습니다. 투수들이 템포가 좀 중요한데 템포가 길어지면 야수들의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경기의 몰입도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비와 가심비가 좋아서 야구장을 찾는 팬들 가운데는 왜 좋아하는 야구가 짧아져야 하는지 더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오래 있고 싶을 때가 있긴 한데 그럴 때는 너무 빨리 끝나는 게 아쉬운 마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응원하는 맛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그 응원가도 더 많이 부르고 싶은데 팬 입장에서는 좀 줄어드는 게 아쉬운 것 같아요. 피치클록이 몰고 온 예상을 뛰어넘는 변화, 더 수준 높은 경기로 더 좋은 콘텐츠를 제공해 뛰는 선수와 오늘 팬들이 더 많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프로스포츠의 존재 이후에 제도 변화에 답이 있을 겁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프로야구 롯데가 홈런 3방을 앞세워 4연승을 달리면서 단독 2위로 올라섰습니다. 롯데는 삼성과의 원정 경기에서 나승엽과 레이에스, 정보경의 홈런포를 터뜨리며 삼성의 8대1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산은 잠실 홈에서 기아를 물리치고 2연승을 달렸습니다. 마운드에서 콜 어빈이 6과 3분의 1 이닝을 안타 2개만 내주고 1실점으로 막았고 타석에선 케이브가 4안타에 3타점을 올리며 승리를 견인했습니다. 인천 원정에 나선 LG는 솔로 홈런을 포함해서 4안타 2타점을 올린 오지환의 활약을 앞세워 SSG를 5연패에 몰아넣고 승리를 챙겼습니다. NC를 홈으로 불러들인 한화는 최은성과 이도윤이 9타점을 쓸어담으며 파죽의 5연승을 질주했고 키움은 푸이그의 끝내기 안타로 KT를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지난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의 주역 김우진과 임시현이 국가대표 선발전을 나란히 1위로 통과해 오는 9월 광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확정했습니다. 도쿄올림픽 3관왕의 주인공 안산도 다시 태극마크를 달고 국제대회에 나서게 됐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김우진과 임시현, 파리올림픽 3관왕을 일군 두 군사는 1년이 지나 열린 국내 선발전에서도 변함없는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보름 전 끝난 국가대표 1차 선발전에서 압도적인 기량으로 1위에 오른 데 이어 2차 대회까지 합산한 점수에서도 나란히 남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쟁쟁한 선수들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지만 특유의 강한 정신력으로 흔들림 없이 활시위를 당긴 결과입니다. 내가 열망하던 것들을 얻고 난 이후에는 뒤따라오는 공허함들이 있는데 그 공허함 속에 갇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목적을 향해 달려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을 도전하고 계속 실행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면은 살짝 저도 주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계속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남자부는 파리올림픽에서 김우진과 함께 단체전 금메달을 합작한 이우석과 김재덕이 변함없이 태극마크를 지켰고 치열했던 여자부는 도쿄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한 안산이 다시 태극마크를 달면서 부활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올림픽에 나갔던 선수가 그 다음 올림픽에 나간다는 건 당연한 게 아니거든요. 안산이 올림픽 못 나갔다라는 타이틀이 생긴다는 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감사했고 LA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양궁 컴파운드 부문에서도 최용희와 소채원이 남녀 1위로 선발전을 통과하면서 올림픽 첫 메달을 향한 첫 발을 뗐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국가대표 궁사들은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금빛 관역을 정조준합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에서 벼랑 끝에 몰렸던 한국가스공사가 안방에서 반격에 성공하며 KT와의 승부를 최종 5차전으로 끌고 갔습니다. 가스공사는 대구에서 치러진 프로농구 6강 플레이오프 4차전에서 KT의 79대 75로 승리했습니다. 부상 투혼을 발휘한 김낙현이 2쿼터에만 15점을 넣는 등 18점, 6어시스트로 펄펄 날았고 벨란겔과 니콜슨도 나란히 19점을 넣으며 활약했습니다. 지난 12일 KT와의 1차전을 잡은 뒤 내리 2연패한 가스공사는 홈에서 천금 같은 1승을 따내며 시리즈 전적을 2승 2패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17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에 져 아시안컵 결승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대회 준결승에서 전반 45분 오하람이 선취골을 넣었지만 후반 추가 시간 9분에 페널티킥으로 동점골을 내준 뒤 승부차기에서 3대 1로 패했습니다. 오늘 낮 동안에도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특히 동쪽 지방에서는 30도 안팎을 보이며 제법 덥게 느껴진 곳도 있었는데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에 비가 오겠고 비가 내리면서 오늘보다 기온이 낮아지겠습니다. 비는 아침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을 시작으로 오후에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5에서 40mm의 비가 내린 뒤 밤에 수도권부터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중북부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일부 지역에는 이슬비가 내리겠고 해안과 산간에는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5도, 대전 17도, 부산 16도로 예년보다 6도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대전 25도, 광주 25도로 수도권은 예년보다 조금 낮겠고 다른 지역은 3, 4도가량 높겠습니다. 휴일인 모레부터 날이 개면서 기온이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화요일에는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저희는 월요일 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